자, 유치권은 유치물에 대한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부분은 저 뒤에서 보시겠고요. 그런데 매각 대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매각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 이전을 거부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유치할 수 있는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유치적 효력에 따라서 먼저 성립된 물건보다도 우선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물건을 돌려받아야 뭔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보물권 성립된 건 나중이고요. 나중이고 일단은 실제로 이제 그걸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유치권부터 해결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법적으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것처럼 사실상 우선 변제권 때문에 물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지금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대한 채권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만들어 뒀습니다만 또 이렇게 보호되는 측면, 반면에 그 이면에는 이렇게 물권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 부동산, 임대, 유치권자가 뒤늦게 끼어들어서 내가 유치권 행사한답시고 그걸 안 돌려주게 되면은 그 건축주가 어떤 것부터 갚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유치권부터 해결해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변제를 받는 순서에 있어서 이 저당권자, 시간에 앞선 먼저 설정한 저당권자가 유치권자한테 밀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유치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이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위 유치권이 많이 만들어져요. 허위 유치권. 유치권 하면은 사람들이 쪽을 못 쓴다. 이거 유치권 실력 행사하게 되면 그냥 바로 쇼부 들어온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허위 유치권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상으로는 이게 좀 유치권을 좀 손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평이라는 관념, 이런 잣대를 좀 두고 유치권을 좀 제한하려고 하는, 유치권이 너무 이렇게 막무가내다, 소위 말하면 유치권 행사한답시고 막무가내로 또 무소불위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이라는 관념을 동원해서 유치권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좀 엄격하게 해석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점유거든요. 점유, 적법한 점유, 그 다음에 그 경매 개시 시점 이전 점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유라는 부분이 개념 자체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부터 점유가 됐냐, 어떤 경과로 어떤 경위로 점유가 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엄격하게 유치권 과연 제대로 된 게 맞아? 허위 유치권 아니야? 이런 측면에서 좀 엄격하게 보고, 또 반대로 유치권이 이제 소멸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완화해서 이게 소멸됐구만, 유치권을 포기했다든지 또는 뭐 소멸시효, 채권이 소멸시효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완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너무 남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2011년 판결입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인데요. 자, 요것은 원래 이제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자, 그죠?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자인 유동화 회사가 있어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다른데 유동화 회사에 넘겼죠. 그래서 이제 이 유동화, 그 1순위 근저당 채권자의
그 유동화 회사가 원고가 됐습니다. 원고가 되고, 그다음 피고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순희 근저당권자이자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이순희 근저당권자인데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 이 좀 이상하죠. 보통 유치권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공사한 사람, 공사대금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이순희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런 형국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의 유동화 회사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그 사람을 상대로 이런 이제 소송을 벌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피고가 조금 약간 장난을 쳤어요. 사건에서 보시면. 왜냐면 일단 이 사람이 이제 2순위 근저당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고 할 때 1순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 다음 순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 상태로 경매 들어갔다가는 1순위 받아 나가면 자기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트릭을 썼냐면, 그 돈 못 받은 거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보증금. 그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법원이 판단할 때 피고의 대출금 채권은 상인인 피고하고 돈 빌린 회사 이 사이에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지금 이게 상사유치권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상사유치권. 그런데 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고, 대출금 채권은 또한 상법 47조에 의해서 상인인 피고가 이 사건 유치 목적물을 임차한 행위는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상사유치권으로서 대출금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유치물을 점유할 권리는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상사유치권으로서.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거는 조금 신의칙이 어긋난다.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되겠죠. 원고 아니면 원고에게 채권을 넘겨준 사람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유치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유치 목적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한번 왜 이런 판단이 났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유치권이란 것은 어쨌든 돈 받기 위해서 유치할 수 있는 대세적 권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변제를 이제 강요당하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유치권은 이 채권 만족을 간접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자, 반대로 저당권 같은 부동산 담보권은 이른바 비점유 담보로서 그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이 없이 설정되고 유지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어떤 부동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그 설정 후에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그 위에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권자는 그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저당권의 실행 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소유자에게 인도 거절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최우선 순위의 담보권으로서 작용하고,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목적물의 교환 가치로부터
일반 채권자는 물론 저당권자 등에 대해서도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해서 우선적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유치권 제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치권 성립 전에 저당권 등 담보 설정받고 신용 제공한 사람으로서는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자신이 애초에 예상하고 계산했던 것과는 달리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이 유치권 제도는 시간에 앞선 사람은 권리에서도 앞선다는 일반적 법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거래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것을 감수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유치권 제도의 이제 의미 또는 그거로 인한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제도와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의 최우선 순위 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 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대처해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 행사는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금 동원하자.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 이러면은 뭐 유치권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동원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다른 근거 규정, 뭔가 따질 수 있는 다른 근거 규정이 조금 애매하고 조금 부족하고 할 때 마지막에 동원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는 권리남용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나 권리남용은 웬만하면 잘 안 받아줍니다. 법의 제도, 법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뭔가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거는 법원에서는 잘 받아주려고는 하질 않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치권 제도가 있음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치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금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선언을 한 거예요. 유치권 제도 자체가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특히 채무자가 채무 초과의 상태에 이미 빠졌거나 그런 상태를 그런 상태가 임박함으로써 채권자가 원래라면 자기 채권에 충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이미 채무자 소유의 목적물에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유치권 성립에 의해서 저당권자 등이 그 채권 만족성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알면서 자기 채권의 우선적 만족을 위해서 위와 같이 취약한 재정 상태에 있는 채무자하고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그것은 권리남용이다. 신의취기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순위 저당권자가 이게 지금 상태로 경매 들어가면 자기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래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신의 측 위반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심도 마찬가지로 신의 측 위반을 인정을 했고 대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대전고등법원 2004년 판결도 일종의 이제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는 이제 우리가 이순위 저당권자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임대차 계약하면서 점유하는 이런 경우인데 요거는
그 해당 부동산에 지금 뭔가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기 이런 것들이 막 그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공사업자가 붙은 거예요. 공사업자가. 이 사람이 아마도 지금 이 그 건축주 재정 상태로 봐서는 공사대금 받을 가능성은 좀 적지만 뭐 여차하면 내가 유치권 행사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접근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이다. 적법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선언을 한 거죠. 보시면은 그 건물 및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 도급 계약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를 점유했다면 그거는 실제로 그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까지 유치권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유치권을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공시주의를 기초로 하는 담보법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치권자는 민법 320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이게 320조 2항이라는 게 불법 점유한 사람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불법 점유한 것과 좀 비슷하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320조 2항을 유추 적용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